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머니올라 시간입니다. 요새 주가가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투자자분들 마음이 좀 편치 않은 시장인 것 같습니다. 소음이 이렇게 난무하는 시장 속에서 우리가 이제 신호를 좀 잡아내기 위해서는 투자 기본기가 무엇보다 튼튼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좀 특별한 분 모셨습니다. 서재영 대표 함께 합니다. 네. 대표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머니올라 첫 출연이시니까 네. 간단하게 대표님 소개 좀 해주십시오. 예, 저는 요 바로 건물 뒤에 예. 미래셋 자산운용 거기에서 펀드를 운용했었고 그 뒤에 투자사도 하나 만들었다가 예. 대신 자산운용하고 합병을 해서 그땐 건물이 시내 아니고 쪽에 있었습니다. 대신 자산운용 대표를 하셨었죠? 네, 예. 그래서 하다가 2016년 초에 그만두고 저한테 부족한 사랑과 자유를 채우러, 그리고 가족들한테도 그동안 잘 못해줬더라고요. 그래서 좀 쉬었습니다. 굳이 이제 말씀드리면 이제 투자업계 입장에서 보면 좀 네. 입산 수도 기간이 좀 있었다고 볼 수 있는데. 입산 수도 하산하신 이유는 뭡니까? 네, 입산 수도가 아니고 그냥 다 내려놨죠. 예. 하산은 왜 했냐면 진짜 인생을 이렇게 새 토막으로 이렇게 고등어를 사서 이렇게 새 토막 딱 하면 머리 부분, 배 부분, 꼬리 부분 이렇게 있을 거 아닙니까? 예. 그래서 처음에 인생 한 30년은 교육받느라고 다 보낸 거고, 군대도 갔다 오고, 그리고 나머지 한 20몇 년, 그 30년 중에 아주 어린 시절은 제외해야 되니까 실제로 교육받는 건 한 20년을 교육을 받는 거고, 그래서 30부터 한 20살 정도 열심히 일하고 나머지 토막은 좀 나를 위한 시간, 가족을 위한 시간, 그런 쪽에 쓰고 싶어서, 또 많이 일만 열심히 하다 보면 삶의 중요한 거가 사랑과 자유인데, 그게 많이 부족해지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좀 채워볼 거야 하고 갔는데, 또 일을 안 하니까 또 처음엔 좋았는데, 또, 심심하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투자자들한테 좀 좋은 길을 열어주시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제 이 서재형의 투자교실 운영하시는 네. 이제 유튜버세요. 네. 제가 이제 들어가서 보니까 참 그 푼이 인상 깊었습니다. 저희 사실 학교 다닐 때 뒤에 액자에 넣어서 늘 들락날락하면서 보던 그 푼. 그게 우리 인생하고 무슨 관계가 있을까 생각했었는데 돌이켜서 생각해보면 참 그 푼대로 좀 살았으면 인생을 좀 더 잘 살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나이 먹어서 좀 드는데, 그래서 이 그 푼의 의미를 이해를 하면은 우리가 투자 기본기 잡는데 좀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우리 오늘 이 시간에 6가지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이 순서대로 좀 살펴보면서 이 그 푼으로 우리 내공을 좀 단련하는 시간을 한번 좀 가져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그 푼이 보니까 주가는 기업이 만든다. 차트를 좋아하지 마라더라고요. 이제 요 말씀 제가 드릴 거고요. 그 전에 예. 제가 왜 투자 교실을 만들었냐 하면 우리나라의 S&P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우리나라 국민들의 금융 이해도가 전 세계에서 거의 꼴찌 수준입니다. 예. 가봉공화국 밑에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그걸 보면서 그런데다 우리나라는 또 제가 쉬는 동안에 보니까 보이스피싱 맛집이 돼 있고, 예. 공매도 맛집이 돼 있고, 그런데 우리 국민들한테 금융에 대한 공교육은 없는 나라고, 예. 각자 도생의 영역에 다 놓여져 있는 거예요. 근데 또 우리가 GDP도 3만 5천 불 갈 정도로 잘 사는 국민이다 보니까, 예. 이게 너무 많은 손해를, 금융교육이 안 돼 있다 보니까 손해를 많이 보시는 분들이 많고,
특히 이제 코로나 버블 지나면서 우리 뭐 9만 전자, 10만 전자 막 그랬지 않습니까? 근데 그때 저는 그 많은 투자가 분들이 그렇게 고점에 막 사고 이런 걸 보면서 정말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어요. 그리고 또 젊은이들이 연끌해서 집을 막 사고 그 빤히 보이는 상투 구간인데 또 뭐 그 외에 다른 주식들도 많잖아요. 우리 해외 투자하고 이런 것들이 있어서. 그래서 제가 이제 나이가 60이 됐는데 그 남아있는 생애 동안에 저 투자해서 밥 벌어 먹고 살았으니까 이분들에게 공교육이 못 해준 어떤 투자의 기초 그리고 또 기초만 가르치면 사람들이 지루해 하니까 그래서 가끔 가다가 뭐 고기는 직접 잘 안 잡아드리는데 고기가 어디 있는지 어장도 좀 가르쳐주고 거기 가면 물반 고기반이니까 낚시를 해도 거기 가서 해라. 이쪽 동네에 가서 투자하면 안 된다는 것들을 제가 좀 말씀도 드리면서 좋습니다. 그러는 마음으로 교실을 만들었고요. 그래서 이제는 저는 대표 소리 별로 듣고 싶지 않고요. 제가 담임 선생님입니다. 좋습니다. 네, 담임 선생님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 목적으로 만든 거여서 그걸 우선 말씀드려야 그 푼에 대한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자, 그럼 우선 첫 번째가요. 주가는 기업이 만든다. 차트 좋아하지 마라 이건데 이건 선진국에 있는 분들은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만 유독 이 매매 시장으로 온 국민을 몰아넣는 거예요. 그래서 차트 보고 뭐 여기 있으면 여기서는 사고 요거 올라가면 팔아라. 뭐가 꺾이면 어떻게 손절매를 해라. 어떤 막 그런 얘기들이 너무 많이 있어서 우리 국민들이 대부분들이 공교육도 없었지만 일반 이 투자를 가르쳐 주는 대부분의 금융회사나 그런 데들도 마찬가지고 또 유튜브나 이런 데 보면 차트 얘기가 막 너무 많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차트는 지나간 어떤 기업의 궤적이잖아요. 미래가 아니거든요. 투자하는 거는 앞으로의 기업이 어닝을 전해주는 거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지. 과거의 흔적인 차트가 미래를 어떻게 맞출 수 있겠습니까? 근데 많은 분들이 그놈의 차트를 들고 씨름을 하니까 절대 그게 아니다. 그래서 우리 해외에서는요, 차트를 물론 참고는 해요. 근데 주가의 상대적 위치를 판단하기 위해서 차트를 보는 거지, 매도 매수 시점을 찾기 위해서 차트 보고 그러지 않거든요. 그래서 많은 우리 투자자분들이 너무 차트 쪽으로 몰려가 계시고, 그리고 또 각종 컨텐츠들도 그걸 위주로 많이 하루 종일 방송을 한다고요. 그래서 나는 그거는 우리 국민들에게 이롭지 않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뭐 수급이니 뭐 외국인의 매매 동향이니 뭐 유스니 오늘만 해도 뭐 실리콘밸리 뱅크 그거 했다고 막 아침부터 언론에서도 무슨 블랙 먼데이가 예상된다고 막 그랬잖아요. 본질적인 주가는 기업의 어닝에 대한 밸류에이션으로 결정되는 거지. 기업의 어닝의 밸류에이션은 미래 거잖아요. 주식은 앞만 보고 가는 거예요. 운전하고 똑같은 거거든요. 근데 지나간 차트의 궤적이 무슨 소용이 있나요? 그래서 차트 좋아하지 말고 본질인 기업의 앞날에 대해서 집중해라. 그게 투자의 가장 중요한 거다라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아까 이제 뭐 참고는 한다고 그랬는데 우리 저 담임 선생님 방송 보니까 연봉 정도는 확인을 한다. 왜냐하면 그게 기업의 실력을 보여주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말씀은 기억이 나요. 그게 연중에는 합회적 현상이 왔다 갔다 그러기도 하고 어떤 이 종목을 많이 갖고 있는 어떤 기관 투자가 중에 펀드 매니저가 교체가 되면서 막 들고 패기도 하고 또 뭐 어떤 경우에는 뭐 개미들이 손절매를 하기도 하고 근데 돈에 눈이 달렸기 때문에 기업이
1년 내내 분기별로 실적을 딜리버리를 해주잖아요. 예. 그리고 모두 다 돈 벌기 위해서 공부를 무지 열심히 해요. 열심히 했는데 한국에 계신 분들은 펀더멘탈 공부보다 차트 공부하고 유수 공부하고 모멘텀 공부하고 수급 공부하고 매매 공부하고 그러고 계시고 해외에 계신 분들은 이 기업의 펀더멘탈을 열심히 공부해서 누가 열심히 팔아도 다시 올려가지고 제자리 갖다 놓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연간 차트 정도는 기업의 본래 모습, 그 기업의 본래의 성적표, 실력. 그게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그걸 제외하고는 굳이 뭐 이렇게 막 매일매일 일봉 쳐다보고 뭐 이렇게 딱 심지어요. 장중에 틱차트 보고 매매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그렇게 해서 뭐 조금이라도 먹으려고 그렇게 하시는데 그렇게 하는 매매는 일을 확률 50, 딸 확률 50. 서로 퉁을 치고 나면 결국은 팔 때 수수료가 나가잖아요. 살 때도 수수료가 들어가고 세금 나가고 그러면 1년 내내 돈을 못 버는 거죠. 우리나라 개미 투자자 분들 중에요. 돈 번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지금. 네, 좋습니다. 네. 사실 우리가 무슨 일반론적으로 좀 얘기를 해도 어떤 일을 할 때 참 어렵게 하는 일은 즐겁게 한 일보다는 일반적으로 결과가 이렇게 아름답지가 않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투자라는 것도 좀 정말 이렇게 뭐 시간에 쫓기고 막 피를 말리는 투자를 해야 되느냐, 좀 편하게 투자를 해야 되느냐. 오늘 좀 이제 우리가 좀 편한 투자를 하자. 그런 그럼요. 취지에서 이제 네네. 모신 거고요. 네. 자, 그 다음 급분. 네. 주가는 금리의 상대 가치다. 아무리 좋아도 금리 상승기는 피하자입니다. 이 급분의 의미가 금리가 이 추세적으로 막 오를 때는 좀 용빼는 재주가 없다. 뭐 이런 말도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이게 이제 작년의 아픈 추억 때문에 예. 우리 국민분들이, 투자자분들이 작년에 너무 고생을 하셨잖아요. 근데 작년 같은 일은 사실은 우리 그 금융시장, 세계 금융시장에 흔히 있는 일이 아니고 예. 뭐 20년이나 30년 만에 한 번 일어날 수 있는 일이거든요. 연준의 기준금리가 연초에 제로금리였어요. 연말까지 4.5까지 오르거든요. 그럼 금리가 올라가는 거는 돈값이잖아요. 돈값이 그렇게 올라가면 아무리 좋은 주식도 웬만한 주식은 다 그냥 밑으로 떨어지니까. 그래서 이걸 두 번째로 딱 명시해 놓고 아예 귀에 박히도록 얘기해 주면 이분들이 젊은 분들도 있을 거고 살아가는 그 투자 사이클에서 이런 구간이 왔을 때 본능적으로 깨우치지 않을까 싶어서 두 번째로 넣어놨습니다. 예. 작년의 추억 때문에 그렇습니다. 올해는 저는 걱정 안 합니다. 올해는 저는 뭐 CPI 어떻고 뭐 파월 의장님이 어떻고 저떻고 그러는데 난 아무 걱정 안 합니다. 좋습니다. 왜 그거 갖고 노이즈를 만드는지 모르겠어요. 요 뒤에 좀 자세히 여쭤볼 네. 거니까요. 네. 이 금리 인상도 이제 시기별로 그 의미가 좀 네. 다르다. 네. 그러니까 금리가 오른다는 전망을 시장이 공유할 때, 네. 자 본격적으로 오르기 시작할 때, 네. 또 아직은 오르고 있지만 곧 멈추거나 내린다는 전망을 시장이 공유할 때, 요 이제 세 가지로 좀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주가는 이런 단계별로 또 어떻게 다르게 반응합니까? 가장 안 좋은 게 가운데요. 오르기 시작할 때. 예. 작년 같은 경우에 보통은 선진국 경제 그리고 권력의 지배 구조가 민주적이고 그리고 또 어느 정도 규모가 있는 경제학적 메커니즘이 작동하는 경제 권역에 있어서는 2.5를 기준으로 해서 예. 미국의 잠재 성장률이 지금 2%대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에서 물가 인상률이 뭐 많지 않다 그러면 2에서 한 5까지 그다음 밑으로 떨어지면 침체기에 가면 0 정도까지. 거기 가운데 축을 갖고 이게 들었다 놨다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경기를 조절하는데 작년은 아주 특이한 경우였어요. 그건 왜 그러냐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공급망에 인플레이션을 유발시켰고 그 전에까지 코로나 때문에 유동성을 너무 많이 풀어놨었고 아주 특별한 상황이 있을 때 그랬는데 그게 오르기 시작한 2월 달 같은 작년 같은 케이스였다는 거죠. 그때는 아주 위험한 거고요. 나머지 경우는 그렇게 많이 위험하지 않습니다. 특히 이제 세 번째, 아직은 오르고 있지만 곧 멈추거나 내린다는 전망을 공유할 때. 지금 올해가 그런 데거든요. 그래서 똑같이 올라도 설사 3월에
오늘 저 실리콘밸리 은행 때문에 이제 다시 또 못 올 것 같이 됐다 그러는데 어쨌든 올린다고 50bp를 올린다, 빅스텝을 올려도 시장의 반응은 많이 틀릴 겁니다. 왜냐하면 이제 다 올라간 주식으로 치면 올라가는 그 어깨 정도 되는 거니까. 그러면 이제 50bp를 올리면 시장의 반응이 불확실성 해소됐다. 그 전까지는 내리겠죠. 그 전까지는 내리는데 막상 그날 뚜껑이 딱 열려가지고 50bp가 올랐다 그러면 시장의 반응이 그럴 줄 알았어. 이제는 더 못 올리겠지. 이렇게 된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온통 시장이 네. 이 제롬 파월 의장 말의 그 뉘앙스를 해석하느라고 이제 일희일비하는데. 아니, 난 왜 그러시는지 모르겠다니까. 소비자 정말. 물가 뭐 수치 아니면 금리 이런 게 예를 들어서 이제 뭐 0. 몇 퍼센트 포인트 정도 높았냐 낮았냐 여기에 따라서 주가가 물론 좀 출렁거리긴 하지만 굳이 우리가 투자하는 입장에서 그거를 너무 과도하게 신경 쓸 필요가 없다 이 말씀이시죠? 예,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이건 왜 그러냐면 이 경제 행위는 예를 들어 지진이 나거나 코로나가 창궐하거나 같은 자연과학적 행위가 결과가 아니고 인문과학 속에 들어가는 거고 우리 인류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탐욕과 공포를 조절하는 금리 메커니즘을 가지고 있고 미국 정도의 나라가 되면 너무 심하게 금리가 올라가면 뭐가 문제가 생긴다는 걸 잘 알고 있단 말이에요. 예. 그리고 또 작년에 금리를 처음 올리기 시작하는 게 2월부터였거든요. 이게 시차를 두고 12개월 정도 지나고 나면 용빼는 죄도 없습니다. 그럼 미국의 저축률도 떨어져 있고 많이 소비를 많이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금리가 올라가 있으면 론에 이자 많이 나가야 되고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면 어느 정도 지나가고 나면 금리는 저절로 꺾이게 되고 그러면 금리 못 올린다 이거죠. 이게 무슨 지진이나 뭐 이런 것처럼 자연과학적 행위가 아니라니까요. 한쪽으로 가면 계속 가버리는 게 아니라는 거죠. 자, 그 다음 그분이 세상의 변화가 주가를 만든다. 시간에 기대서 투자하자입니다. 네. 이건 너무나 명백한 일인데요. 뭐, 최근에 나온 그 신냉전 시대에 뭐 예정된 전쟁이라는 책을 봐도 그러고 이게 환경이 달라졌지 않습니까? 예전 세계화 시절의 기억을 빨리 잊어야 되고 신냉전 시대가 되면 국가가 기업의 펀더멘탈에 작동하는 게 훨씬 많아집니다. 예. 그럼 많아지면 이건 완전히 달라진 게임의 룰이거든요. 그럼 그 달라진 게 시간을 두고 어떤 기업의 펀더멘탈에 반영이 될 것이고 또 최근 들어서 뭐 드디어 뭐 이게 돈을 쓰고 하는 행위가 뭐 The Age of Resilience라는 책을 읽어보면 이제 인류는 오직 경제적인 애니멀로 자기한테 효용이 있는 데만 돈을 쓰는 게 아니라 지구를 살리기 위한 어떤 행위에도 돈을 쓰기 시작했고 그런 것들은 시간이 지나가면서 서서히 반영이 될 거거든요. 기업의 어닝으로 딜리버리 되는데 걸리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죠. 예를 들어 뭐 전기차 시장이 됐던 그리고 뭐 신재생 에너지 시장이 됐든 RE100이 됐든 그 새롭게 달라진 돈의 지출의 문화, 기술의 변화, 기후의 변화, 문화의 변화 이런 모든 것들은 정치 지형의 변화 이런 것들은 어느 날 갑자기 복권 떨어진 것처럼 나 지금 기업의 은행을 팍 증가시키는 게 아니라 서서히 시간을 두고 기업의 펀더멘탈을 바꿔놓을 거거든요. 그러면 앞으로 세상이 어디로 갈 건가 그거를 미리 꿈을 꿔서 그쪽의 포지션을 자기 포트폴리오를 거기다가 잡아놓고 그다음에 그냥 시간을 기다리면 된다는 거죠. 그러면 되는데 왜 그거를 매일 샀다 팔았다 하고 3% 몰려고 5% 몰려 나는 그건 이해가 안 가서 그래요. 정말. 좋습니다. 어쨌든 그런 세상의 변화가 사실은 기업이 변화하지 않을 수 없도록 그런 환경을 조성하고 네. 그 환경에 잘 적응한 기업이 이익을 내고 네. 그래서 그게 결국 주가로 반영된다. 이렇게 이제 지금까지 들은 말씀 보면 연결이 됩니다. 네네. 자, 이게 사실은 이제 이게 X 값이니까. 예. 어떤 변화에 대해서 주목하고 어떤 원칙을 가지고 이 변화를 봐야 되는가는 뒤에서 좀 자세히 할 거고 네네. 그냥 미리 좀 맛배기로. 네. 대표님 요새 개인적으로는 그러면 세상에 어떤 변화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하나만 딱 꼽으신다면 관심을 저는 기후 변화가 초래한 그게 또 동반해서 기술적으로 에너지 패권을 에너지 주된 에너지원을 바꿔놓은 거고 그래서 저는 2차 전지 산업에 대해서 아주 강력한 뷰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 그 뒤에서 좀 자세히 얘기하겠습니다. 네. 자, 그럼 그런 변화가 있고 주가는 기업이 만든다 하셨으니까 자, 그런 변화의 흐름에 성공적으로 올라탄 기업을 찾아야 할 거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어떻게 찾습니까? 그런 5가지 주된 변화의
맞는 탑다운으로 그 비즈니스를 하는 기업을 일단 스크리닝을 다 해요. 예. 그리고 인터넷을 뒤지고 흔적 찾기를 다 한 다음에 그다음에 그 회사의 경영자가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는지, 그래서 이러한 분야에 투자를 하고 있는지, 그리고 투자를 할 만한 재정적 능력과 이 분야에 특화된 기술적 혜자를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그 회사가 기업 문화도 뛰어나고 우수하고 회사가 그쪽 방향으로 지속적으로 투자를 더 애드해 가고 있는지, 그걸 알면 가장 좋은 거야. 그러면 그냥 거의 대부분은 확인된 거라고 저는 보는데요. 네. 좋습니다. 자,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기업 찾았습니다. 네. 자, 충분히 살만한 가격이라는 판단이 들면 뭐 사면 되겠죠. 자, 그리고 이제 그 변화가 꽃을 피울 때까지 기다리는 건데. 네. 이때 이제 투자자는 뭐 어떤 마음을 갖고 기다려야 됩니까? 왜냐면 잘 못 기다려요. 그것도요, 이렇습니다. 가령 우리 조선의 역사로 치면 위화도를 해군하기 전에 어린 이성계 장군을 사면 이게 꽃도 피워보기 전에 그 너무 오랜 기간을 기다려야 되니까 이제 역사로 치면, 조선의 역사로 치면 한태종 시대가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업을 출발을 시켰고 안정이 됐고 이제 막 그 주변을 정리하고 애민 정신으로 나라의 기틀을 잡아가고 기업 문화도 좋고 그 정도 되는 기업을 골라서 투자하면 내가 살아있는 기간 동안에 충분히 리턴이 저한테 수익이 돌아올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는 어떻게 구분을 해야 되느냐. 주가도 봐야 되고 또 그 기업이 앞으로 투자를 뭘 하는지도 봐야 되고 또 하나는 밸류에이션도 봐야 되고 주가의 상대적 위치도 보고 시장의 가열도도 보고 뭐 여러 가지를 봐야 됩니다. 네. 공부는 해야 돼요. 네. 네. 자, 다음 급은 자, 아는 것만 투자하자. 네. 보안해동에서 뇌동매매하지 말자입니다. 이 안다는 게 어떤 뜻입니까? 그거 진짜 어려운 거예요. 안다는 거는 업의 본질을 알아야 돼요. 이 기업의 어닝의 창출 능력이 어떻게 돼 있고 이 기업의 제가 아까 종목 점검표 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예. 그래서 그 주된 투자심에 맞는 경영자는 어떠하고 지배 구조는 어떠하고 주주하는 무리가 없는지 밸류에이션은 어떻게 되는지 이 기업이 갑인지 을인지 기술적 혜자는 있는지 없는지 B2C 기업인지 B2B 기업인지 역사적 에이지는 어디인지 그 모든 걸 알아야 안다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 투자가분들은 부동산을 살 때는 발품도 팔고 몇 날 며칠을 그렇게 사시면서 이거에 관련된 거는 그냥 누구한테 말 한마디 듣고 유튜브에서 누가 추천하는 거는 덜컥 사요. 알지도 못한 채. 그런 다음에는 수익을 기대해요. 그거는 아니라는 거죠. 그게 내동매매라는 거예요. 그렇게 내동매매를 하면 오늘 같은 날, 예를 들어 무슨 미국에서 은행이 어떻게 됐다 그러면 아침에 팔고 싶어 미쳐. 하고 나면 오후에 또 오르고 나면 또 이게 내가 판단이 틀렸나 봐. 나 다시 살까 봐. 또 다시 사요. 다시 산 다음에 또 오늘 밤에 지금 나스닥 선물이 오르고 있는데 혹시나 미국에서 또 다른 은행이 어떻게 돼가 내리면 내일 아침 되면 또 팔아. 그게 내동매매죠. 근데 그걸 알고 산 사람은 오늘 아침에 시장이 내릴 것 같으면 내가 한 주라도 싸게 더 사야지 라고 생각을 할 거고 또 그래 주가가 어느 계절까지 많이 올라가면 9만 전자, 8만 전자 가면 이건 단기적으로 가니까 나 여기서는 지적 부족하는 마음으로 좀 내가 주식을 좀 팔아놔야 되겠다 이런 생각도 할 수 있다는 거죠. 매도도 매수도 알아야 된다는 거죠. 대부분 사람들이 또 매수는 덜컥덜컥 잘하는데 매도는 잘 못해 우리나라 투자원들이. 왜냐하면 매수하는 거는 희망과의 결합이고 탐욕을 사는 거거든요. 매도는 그걸 내려놓는 거예요. 희망을 버리는 거고 손실이나 이익을 확정시키는 행위이고 그러다 보니까 특히 손절매 잘 못하시고. 자, 지금 내동매매 말씀하셨습니다만은 이게 이제 증권가에 투자를 해본 사람이고 책 몇 권 읽어본 사람이면 현명한 사람이 처음에 한 일을 멍청한 사람은 맨 마지막에 한다. 자, 악마는 맨 뒷줄에 서 있는 사람을 잡아간다. 이게 사실은 모두 내동매매의 위험성을 지적한 경고 아닌가 싶은데. 네. 이 내동매매를 하는 인간의 심리구조, 투자를 오래 하면서 지켜보셨으니까 그 심리구조는 어떤 거라고 보세요? 탐욕과 공포죠.
그냥 딱 탐욕과 공포입니다. 그거는 우리 경제 메커니즘에도 똑같이 작동됩니다. 실물에도. 기업들이 창업을 많이 하고 막 그럴 때는 그렇게 탐욕스러워서 뭘 막 펼치잖아요. 그러면 그 경제가 가열되면 이제 그 다음에는 뭐가 있냐면 중앙은행의 철퇴가 내려박힙니다. 금리를 올려요. 그리고 그건 모두가 다 이 투자든 실물이든 다 탐욕과 공포예요. 그건 또 인간이 가지고 있는 본능에 내재되어 있는 생존 욕구랑 관련이 있는 거죠. 더 벌고 싶고 또 누가 막 무슨 소리 하면 막 팔랑귀가 돼가지고 그때는 시장이 내려꽂히면은 원래 생각했던 거 다 어디 가고 없고 그냥 공포에 사로잡혀가지고 일단 나라도 먼저 도망가고 보자. 그런데 도망간다는 거는 그때 누군가가 사주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공포에 질려 파는 거를 누가 받아주냐면 현명한 사람이 받아주는 거죠. 구조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99%가 잃고 현명한 1%가 따는 게임이 이 투자 시장입니다. 그 현명한 1% 중에 외국인 투자가 너무 많은 게 제가 속이 엄청 상하고, 속이 뒤집어지신다는 말씀을. 예. 아까 이제 영끌도 말씀하셨지만 사실은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보면 이 수치로 나와 있으니까요. 코스피가 이제 3,100 이상이 됐을 때 그 당시 투자금의 40%가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야, 저거 주변에서 돈 버는구나 하고 이제 상투 잡고 들어온 거죠. 이 뇌동매매 안 하려면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공부해야 된다니까요. 코스피 3,000 됐을 때 그때 공부가 된 사람은 팔고 있다니까요. 공부를 안 하면 그러니까 특히 또 요즘 SNS가 많이 발달돼 있잖아요. 예. 그래서 질투의 확산 속도가 엄청 빨라요. 그래서 뭐 누구는 비트코인으로 이렇게 먹었니, 누구는 뭐 집을 사가지고 이렇게 올랐니, 누구는 뭘 삼성전자를 사서 이렇게 먹었니. 그러면 참을 수가 없어. 그걸 요새는 포모라 그러더라고요. 나 혼자 그 랠리에서 소외된 것 같은. 그런데 공부를 미리 한 사람은요, 그때 안 사고요, 미리 샀을 거고요. 또 하나는 3,100이 됐을 때 금융 공부하시는 분들이 좀 얘기를 해줘야죠. 야, 여기는 역사적 에이즈로 봤을 때 외국인도 뭐 현명한 투자자들은 다 들고 팔고 있는데 야, 좀 기다려서 해라. 우리나라는 금융교육이요, 고양이한테 양어장을 맡겨놓은 거예요. 그래서 예. 그러다 보니 국민 전체의 금융 지식의 이해도가 낮다 보니 그 역할을 대신해 주는 게 공교육도 아니고 어떤 국가에 공인된 기관이 아니고 주식회사 땡땡땡땡 주식회사 땡땡땡한테 다 맡겨진 거예요. 영리 기관에. 그러다 보니 오죽했으면 보험을 새로 조정하는 회사가 또 생기고 있잖아, 지금. 재미지 않습니까? 난 이거 진짜 정말 신기한 일이어서 제가 입산 수도하다가 제가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셔야죠. 네. 자, 다음에는 이게 이제 5번째 급품. 자, 이기는 전쟁만 하자. 잘 하는 것에만 집중하자입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투자가분들, 우리 개미 투자자분들에게 꼭 승리하는 방법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이기는 전쟁은 그 베트남의 응푸엔 디잡 장군이 그 훌륭한 장군으로 전사에 길이 남는 분인데, 내가 원하는 때에, 내가 원하는 장소에, 내가 원하는 방법으로 싸우겠다. 그래서 막 시장이 안 보이고 이러면 그냥 안 했으면 좋겠어. 우리 투자가 분들이. 그러니까 1년 내내 싸움터에 나가면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 주식시장에는 외국인도 있고 공매도 세력도 있고 프로그램 매매도 왔다 갔다 그러고 또 수많은 막 그 무슨 주식회사 소속의 분들이 오늘은 여기가 좋다, 오늘은 저기가 좋다 막 이런다는 거예요. 자기가 공부 안 한 채로 모른 채로 남이 잡아주는 고기 자꾸 먹다 보면 배탈 나서 다 국민들이 배탈 나 있잖아요, 지금. 그런데 이기는 전쟁이라니까 자기가 공부하고 열심히 한 다음에 저희가 보는 거예요. 아, 이 시장이 지금 공포에 빠져 있네. 그럼 그때 한번 사서 담론에 빠지면 또 그때 한번 팔고, 그때 그러고 나서는 좀 기다려도 보고, 남의 말에 대해서 그게 언론이 됐든 증권사의 페이퍼가 됐든 그걸 가릴 수 있는 눈이 가져져 있어야 된다. 그런 채로도 이기는 전쟁을 골라서 해야 그래도 돈을 좀 벌 수 있다는 거죠.
개인의 삶에 이게 얼마나 중요한 일인데요. 근로소득만으로 삶이 드라마틱하게 개선되지 않습니다. 맞습니다. 이게 사실은 이게 이제 금융시장이 발달하면서 그래서 이제 빈부격차도 더 심해지고 그런 거죠. 자, 마지막 그 푼이 자, 꿈을 꿔라. 셈하지 말라. 노후가 달라진다. 이게 뭐 너무 이게 푼돈에 정신 파지 말란 뜻입니까? 어떤 뜻입니까? 자주 매매하고 그러지 말고 아까 위에 있는 거랑 다 똑같은 일맥상통한 건데 매일 매매를 해서 2%씩 먹으면 1년이면 뭐 돈 많이 번다 이런 게 이제 그 열심히 그 셈하는 분들의 논리고요. 또 하나는 너무 뭐 PER, PBR 이런 거 생각하고 셈하고 뭐 계산기 두드리는 거는 대부분은요 과거에 이루어진 거예요. 네. 가령 원래 PER이 얼마다 한 거는 증권사 단말기에 나오잖아요. 그 나오는 거는 다 이 기업이 옛날에 한 거예요. 가령 뭐 한국전력이 PBR이 0.3배다. 주가 안 오르잖아요. KT는 뭐 1년에 배당을 얼마, 주가 안 오르잖아요. 다 셈해서, 이렇고 저렇고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주식은 앞날에 큰 거대한 변화가 몰려오는 쪽에 가서 있으면 10배 먹고 20배 먹고 100배 먹고 그런 것도 많습니다. 삼성전자도 예전에는 그랬고, 그때 싸게, 우리나라가, 미일 반도체 협정하고, 프라자 합의하고, 그리고 우리가 반도체를 만들기 시작했다 그러면, 그때부터는 그냥, 보니까, 우리한테 절호의 찬스다. 사실 그냥 가만히 있으면, 몇백 배가 낮잖아요, 지금. 그리고 막 인터넷이 초기에 태동할 때 네이버 사서 가만히 있었던 사람은 지금 조정받고 있는 지금도 200배를 먹고 있어요. 물론 그때 피크 때 팔았으면 460배를 먹어요. 460배면 1억 넣은 사람이 460억 되는 거예요. 그 중간에 왜 자꾸 그냥 오늘은 여기 갔다 제가 제일 싫어하는 말이 뭔지 아십니까? 순환매의 길목을 지키자. 그런 매매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니, 기업이 다른데 어떻게 이게 올랐다고 그것도 따라 오릅니까? 그러면 삼성전자가 오르면 LG도 따라 올라야죠. 안 그러잖아요, 시총 차이가. 그래서 어떤 기업이 앞으로 크게 성공할지를 꿈을 꾸라는 거예요. 꿈을 꿔서 제발 매일매일 쳐다보지 말고 뜸 들기 전에 소뚜껑 열지 말고 한번 이거 제대로 공부해서 제대로 포지션을 정한 다음에 그 자기가 생각하는 투자의 시임이 끝날 때까지 들고 한번 가봐라 이거야. 그러면 진짜 노후가 달라집니다. 몇 배 먹습니다. 이미 원래도 그런 현상이 있습니다. 원래 뭐 CPI 걱정하고 미국 금리 걱정하고 이런 분들은 그 주식을 들고 갈 수 없었겠지만 어떤 주식이 지금 원래 지금 200% 오른 주식도 있고 그럼 그게 훨씬 낫지. 왜, 오늘은 이 산, 내일은 저 산, 여기 갔다, 저기 갔다. 왜 그러시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그런 얘기입니다. 자, 지금부터는 이제 몇 가지 주제를 갖고 좀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이게 미래에 대해서 좀 비중 있게 말씀하셨는데, 자, 그럼 미래에 대해서 어떤 해답을 찾을 때 어디를 봐야 되는지, 어떤 방식으로 봐야 되는지. 자, 타임머신 타고 1년 후 갔다가 돌아오면 그래서 주식 사면 부자가 되겠지만 유감스럽게도 현실 세계에서 아직 타임머신은 없습니다. 그래서 상상력이나 예지력이나 분석력을 통해서 이제 미래를 탐구하는 게 최선인데. 자, 이 미래에 대한 해답 어떤 순서로 찾는 게 좋습니까? 우선 역사를 공부해야 돼요. 역사도 정사만 공부하는 게 아니고 물질 문명사, 그다음 문화사 이런 것들을 고르게 공부를 하면 그게 이제 좀 보이는 거죠. 우리가 학교 다닐 때 배운 역사는 정사만 배웠잖아요. 권력이 어디로 가는지 주로 그런 거 위주로 외웠지. 그 당시에 그 유럽에 감자가 들어오면 어떻게 되고 옥수수가 와서 어떻게 되고 천연 고무가 유럽으로 넘어와서 말레이시아로 가서 인류에 어떤 게 영향을 끼쳤고 옥수수는 어떠했고 담배는 어떠했고 카카오는 어떠했고 그다음에 유럽의 흑사병의 원인은 뭐였고 산업혁명의 원인은 뭐였고 그런 것들을 그런 그 경제사적 관점 거기 또 물질 문명사적 관점에 저술된 책들이 많이 있어요. 예. 그런 책을 읽으면서 우리가 경제적 동물이자 그 사회적 동물이잖아요. 예. 우리 인류가 어떤 길을 걸어왔는지를 보면
그러니까 앞으로 어떻게 될지를 좀 예측할 수가 있고, 그 다음 또 하나는 인구 구조를 봐야 돼요. 인구 구조는 예측하기가 너무 쉬워요. 왜냐하면 인구는 한번 태어나면 죽기까지 거의 확정적인 미래니까 인구 구조 가지고 투자할 수 있는 거는 아니, 그 미래 예측하는 것 중에 가장 쉬운 거야. 그래서 그것도 중요하게 봐야 되고, 또 하나는 기후변화나 뭐 이런 걸 다룬 다큐멘터리 이런 것 무지 많거든요. 그게 지구의 환경에 대한 변화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 인류가 앞으로 이 지구에서 요걸 서로 연결지어 생각하면 17세기까지 지구상의 인구가 다 해봐야 뭐 7억 명도 안 됐어요. 지금 80억 명이잖아요. 불과 4세기 동안에 그 수억 년 동안은 얼마 안 있다가 13배가 늘어요. 지구가 막 낑낑대고 지금 인구를 짊어지고 가는 거야.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지구의 부담을 줄여두기 위한 지출이 줄어들지 않겠느냐. 그러면 근본적인 지구 온난화의 원인이 이 인구의 급증에서 있구나라고 답이 나와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연역적으로 상상하는 노력을 많이 하면, 꿈꾸는 연습을 많이 하고 기초적인 데이터들을 역사에서 구하면 답이 보여요. 그런 연습을 많이 해야 우리가 오렌 버핏 같은 투자를 할 수 있고, 피터 린치 같은 투자를 할 수 있고 그런 거지, 열심히 PER 셈하고 PBR 셈하고 그래봐야 말짱 도루묵입니다. 그래서 미래를 자주 보려면 우리 직업군들 중에 대부분이 과거 뜯어먹고 사는 직업이에요. 혹시 우리 기자님도 뭐 잘 아시겠지만, 언론사 계신 분들은 현재를 뜯어먹고 사시는 분들이죠. 그날 나오는 뉴스를 전달해 주시는 분들이고, 또 미래를 꿈꾸는 거는 예술가, 영화감독, 그 다음에 뭐 문학을 쓰는 분, 요즘은 챗 GPT 나오잖아요. 인공지능. 그러면 그게. 기술을 만드시는 분들. 예, 그게 언제 나온 거냐 하면요. 터미네이터 영화 아시죠? 여러 번 봤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에 있는 거를 영화 감독은 오래전에 그렇게 본 거죠. 똑같이 그런 꿈을 꿔야 되는 직업이 뭐냐 하면 투자자예요. 투자자. 그래서 많이 투자하시는 분들은 미래를 상상하는 능력이 제일 중요하고, 지금 나와 있는 차트나 과거의 데이터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 그러면 그걸 잘 꿈꾸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꿈꾸는 연습을 따로 해야 되고, 자꾸 현재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의 조언을 귀에서 지워버려야 돼. 그래서 자꾸만 책도 많이 보고, 혼자 여행도 다녀보고, 인문학적인 서적도 많이 읽어보고, 그런 노력을 해야 됩니다. 지금 이제 말씀하신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건 정말 뼈저리게 느끼는데, 이게 투자자들의 심리라는 게요, 현실적으로 주변을 보면 오늘 사서 내일 오르고 아침에 사서 오후에 오르고 이런 걸 바라는 분이 사실은 많아요. 그래서 이 투자자에게 시간이란 어떤 것인가, 그거에 대해서도 좀 한번 좀 말씀 좀 해주십시오. 그렇게 많이 우선 그렇게 투자해서 돈을 벌었으면 제가 이런 얘기를 안 하죠. 그런데 그렇게 하면은 돈을 못 벌어요. 못 번다는 게 증명돼 있어요, 지금. 그리고 그 증시의 오르내림, 주가 지수의 오르내림 갖고 자산 배분을 했을 때 돈을 못 번다는 것도 펀드의 역사에 나와 있습니다. 예. 오렌 버핏께서 자산 배분 안 합니다. 주식 편입비를 늘렸다 줄였다 안 하시거든요. 그래도 S&P를 해마다 이깁니다. 아이고, 91살 되신 분과 98 되신 분하고 백오피스 두 분이서 4명이서 수천조를 운영하면서 시골에서 운영하면서 S&P를 지지 않고 이긴단 말이지요. 그럼 그것만 해도 실증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이게 샀다 팔았다 하는 게 별로 재미가 없는 일이라는 게 실증적으로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막 샀다 팔았다 하는 거 좀 덜 했으면. 왜 샀다 팔았다가 우리나라에 특히 많으냐? 어떤 주식회사 분들이 우리가 고객을 가르치고 있죠. 그 영향이 저는 많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제 업계 출신이어서 또 이제 그런 게 안타까워서 이 하산하셔가지고 지금 이제 교실을 여셨는데, 자, 흔히 얘기하는 이제 단타. 사실 뭐 본인은 다 장기 투자자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본질적으로 보면 이제 단타 심리를 갖고 투자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단타는 필패입니까? 거의 필패라고 보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맛이 들어있기 때문에 매일 하시게 되거든요. 예.
시장이 조금이라도 보일 것 같으면 가령 단타하신 분들이 외국인 수급에 기대거나 몰라거나 매일 그걸 기회를 엿본단 말이에요. 예. 왜냐하면 홈런 칠 자세가 안 돼 있기 때문에 매일 벌어야 된단 말이야. 그럼 매일 벌어야 되면 매일 출전할 수밖에 없고 출전하다 보면 한 번은 5% 먹고 한 번은 5% 터지고 한 번은 뭐 3% 먹고 한 번은 뭐 2% 터지고 그러면 1년 내내 가면 수수료만 잔뜩 남아 있어요. 거의 필패입니다. 저 같은 진짜 10조 운영에 했었던 경험이 있는 저도 프로그램 매매도 알고 외국인 수급을 빨리 캐치한 것도 알고 모든 걸 다 알고 있는데 펀더멘탈도 알고 잘 안 돼요. 진짜 잘 안 돼요. 왜냐하면 합해석 현상이 들쭉날쭉 하는 게 너무 많이 생겨서 오늘 같은 날도 그러고 그럼 이게 주가가 어떻게 될지를 자기가 미리 단타 말입니다. 알 수가 없어요. 아까 연봉을 중시하게 된다는 얘기랑 거 똑같은 건데, 저는 내일이나 한 달 뒤에 주가는 모르는 게 많아요. 근데 제가 진짜 장기적으로 좋게 보는 기업에 대해서는 2년, 3년 뒤 주가가 어디에 가 있을까는 가늠이 와요. 예전에도 그런 식으로 펀드 할 때 투자를 했었고. 그러면 그게 확률이 높은 투자라는 거죠. 저한테 있어서. 그런데 장기적으로 좋은 걸 매일 오늘 프로그램 매도가 나왔으니까 혹시 더 내리면 어떻게 하고 팔고 오늘 프로그램 매수가 들었으니까 오늘 또 옵션 만기니까 뭐 오늘은 외국인 수급이 있으니까 오늘은 기관 수급이 있으니까 오늘은 방송에서 누가 떠들어 주니까 오늘은 유수의 호재가 나왔으니까 그렇게 매매 안 되더라고요. 안 돼. 저는 선수가 아닌가 봅니다. 특정 종목 저희 이제 머니홀라에서는 얘기는 거의 안 합니다. 네. 저희가 특정 종목 얘기하려고 그러는 건 아니고 네. 올해는 이제 특히 종목이 중요하다는 말씀을 참 이 거시 지표 가지고 이렇게 매크로를 보시는 분들조차도 야 올해는 이게 개별 종목들을 좀 잘 보는 지혜가 있어야 된다 이런 말씀 많이 하시거든요. 어떤 의미입니까, 이게? 그 이유가 원래의 그러니까 작년에 금리 때문에 고통을 받았잖아요. 예. 그럼 경기 민감제는 민감제대로, 플랫폼 주식은 플랫폼 주식대로, 구조적 성장주는 성장주대로, 필수 소비자는 필수 소비자대로 다 상처를 받아 있는 시장이고, 그런데 원래는 금리가 올라가는 어깨라는 거죠. 그래서 올라가 봐야 많이 못 올라간다. 그러니까 원래는 시장 리스크, 코스피 등락은 별로 쳐다보지 않아도 된다. 작년에는 아무리 좋은 주식도 떨어질 때 같이 떨어졌거든요. 네. 빅스텝, 자이언트 스텝, 자이언트 스텝, 빅스텝 이러는 통에 다 떨어졌는데 원래는 그런 걱정을 좀 내려놓고 구조적 성장주를 잘 고르거나 경기 민감제를 바닥에서 사서 좋다 그럴 때 팔거나 하면 돈이 되니까 원래는 종목이 중요하다. 저도 거기에 동의합니다. 지금 투자자들이 가장 관심이 많은 아마 이제 섹터가 2차 전지하고 반도체 섹터일 것 같아요. 네, 네, 네. 이 두 섹터는 이제 특히나 아까 이제 이 역사, 뭐 국제 정치 이런 인문적인 어떤 그 배경에 대한 지식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 많이 하셨는데 이 두 섹터는 특히나 이제 크게 보면은 미중 갈등이라는 전 지구적인 시각 속에서 봐야 하는 것 같은데 이 큰 판을 우리 담임 선생님은 어떻게 보고 계신지 좀 듣고 싶습니다. 자, 우선 반도체 섹터는요. 둘이 약간 차이점이 있는데 네. 자, 반도체 섹터는 중국이 잘 못해요, 지금. 네. 잘 못하는 거고 2차 전지는 중국이 우리 비스무리하게 혹은 우리만큼 특정 그 소재 배터리에서는 우리만큼 하거나 뭐 근접해 있거나 예. 그렇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반도체 섹터에 중국이 우리를 따라오는 것을 미국이 방어해 주고 있는 거예요. 예. 그런데 불구하고 반도체 섹터는 또 여전히 경기 민감제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가의 상승률 측면에서는 저는 다른 궤적을 보일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예. 경기 민감제다 보니 미국이 중국의 성장을 억눌러 놓는 정도만 가지고는 펀더멘탈이 급격히 개선되지는 않아요. 네. 왜냐하면 경기 민감제니까. 다만 장기적으로 중국이 따라오게 되면 우리한테 굉장히 큰 리스크였는데 중국이 안 따라오게 좀 제지를 시켜주는 걸 미국이 함으로 해서 우리에게 상대적인 수혜가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 네. 다만 주가가 오르려면 경기가 돌아서야 되고
그런데 지금 구간이 주식을 팔아야 될 때냐, 사야 될 때냐, 미국의 금리를 봐도 그러고, 현재 펀더멘탈을 봐도 그러고, 경기 민감제는 곡 소리 날 때 사서, 나팔 소리 날 때 팔아야 되는 게 경기 민감제니까 지금은 사봐도 된다. 되는데, 그러니까 하방 리스크가 별로 없다. 그렇다고 주구장창 빨리 오를 것 같지도 않다라는 게 제 뷰고요. 예. 나중에 좋아지면 그때 가서 또 오를 때가 되면 되겠죠. 때는 그렇고. 2차 전지는 중국도 그러니까 우리가 100이라 그러면 중국이 한 90 정도는 된다고 우리가 인정해 줘야 되지 않을까요? 기술력이나 이런 거를. 그런데 가만히 내비뒀으면 테슬라도 계속 중국으로, 유럽도 중국으로, 미국의 GM, 포드 이런 데도 중국을 막 갖다 이게 더 싸니까. 그럴 수도 있었던 거를 미중 패권 경쟁 때문에 이걸 막아버렸잖아요. 근데 이거는 우리가 더 잘해. 그리고 얘는 인더스트리가 반도체처럼 성숙된 인더스트리가 아니고 얘는 이제 전기차 침투율은 10%고 저는 나중에 되면 전기 비행기, 전기 장갑차, 전기 탱크 이런 것도 생길 거라 생각하거든요. 모든 움직이는 모빌리티는 이게 이쪽으로 바뀔 가능성이 저는 아주 크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모빌리티 시장의 심장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전체 ESS 시장도 그렇고 아리백을 하기 위해서도 ESS는 반드시 필요한 거고 태양광 풍력 아무리 많이 설치해놔도 그걸 ESS에 이렇게 저장했다가 쪼르르 흘러내. 전류는 암페어와 볼트가 일정해야 그게 전류지. 그게 들쭉날쭉하면 이 불이 막 꺼졌다 한다고 상상해보세요. 이제는. 그 전기는 쓸 데가 없는 거니까 냉장고도 마찬가지. 그래서 그러면 ESS도 반드시 필요한 거고 각종 운송 수단에도 필요할 거고 언젠가는 또 날아다니는 드론이나 이런 것도 이게 다 이미 만들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도심 항공 모빌리티 거기도 들어갈 거고 로봇들은 뒤에 선 달고 다닙니까? 집안에 있는 청소기에도 2차 전지가 들어간다며. 그래서 이거는 우리 인류가 지구를 위해서 이제 보약을 주는 거에 있어서 가장 큰 수단이 2차 전지인 것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 지금 그냥 눈 감고 사가지고 가만히 있습니다. 이 주가는 미래를 선반영한다. 그런 의미에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들이 지금 2차 전지 관련 주가에 반영됐다. 이건 너무 좀 억지입니까? 전혀 반영 안 됐습니다. 그런데 일부 기업은 가령 우리가 자본시장이 좀 발달하고 그러다 보니 가령 새로 IPO하는 기업들 같은 경우에 좀 땡겨서 반영한 게 있어요. 그래서 그 기업은 지금 예를 들어 올해가 2023년이니까 2024년, 5년까지 펀더멘탈 반영했다고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런데 2030년 정도로 밸류에이션 해보면 PER이 5배도 안 되던데요. 그리고 또 확장성은 아무도 모르는 거고 저는 굉장히 이 쓰임새가 많아질 거라고 생각하는 거거든요. 많아지는데 이게 이중 패권 경쟁 때문에 떠오르는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 서방 진영이 똘똘 뭉쳐서 요 두 개가 굉장히 핵심적인 거거든요. 반도체는 AI에도 들어가고 ICBM에도 들어가고 너무나 중요한 첨단 기술의 진짜 쌀 같은 역할을 하는 거고 배터리는 이 움직이는 새롭게 생산되는 이 지구를 구하기 위한 어떤 에이지 오브 리질리언스의 핵심적인 심장이라는 거죠. 그런데 그거를 서구 진영이 이제 이건 또 기술적 해자도 있어서 자기들이 쉽게 따라올 수도 없는 거고 반도체 공정하고 다르거든요, 이거는. 얘는 어떤 트라이얼 에러가 수없이 쌓여가지고 미세하게 온도, 습도 다 골라가지고 그래야 수율이 나오는 비즈니스니까. 2차 전지 말씀하시는 거죠? 네, 우리가 잘할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잘할 수 있으니까 기업별로는 이제 밸류에이션도 왜 저 테슬라나 미국의 기업들은 미국은 HC에서 단말기에 PEG가 나와요. 우리나라는 PEG를 안 보여줘. 왜 안 보여? 저는 왜 안 보여주는지 알 것 같거든요. 왜 안 보여줍니까? 매매를 유발하기 위해서. 아니 1년치만 밸류에이션에 집어넣는다니까요. 주식은 연구체인데 연구체에 대한 투자 의견을 정하면서
1년치 밸류에이션만 주가에 밸류에이션에 집어넣어서 사라 팔아라고 얘기하는 게 이게 옳은 겁니까? 틀린 겁니까? 그런데 미국에 있는 기업들은 3년치, 4년치 그 기업이 발표한 사업 계획을 반영해가지고 얘는 PEG가 얼마니까 테슬라는 저기까지 간다고 얘기하시면서 왜 한국 기업에 대해서는 아무도 그렇게 분석을 안 해주시죠? 반도체에 대해서도 이제 이런 우려를 해요. 자, 중국에 일단 지금 삼성이나 SK 하이닉스나 좀 크게 들어가 있는데, 미국이 이제, 거기에 대해서는 이제 지나치게 좀 통제를 하려고 한다. 그러면 이 두 기업이 이런 어려움을 좀 잘 극복할 수 있겠느냐라는 이제 질문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단기적으로는 어려움이 있을 거고요. 단기적으로는. 거기 투자를 했으니까. 특히 SK 하이닉스는 그게 본인들이 투자한 회사가 아니고 인텔 걸 산 거잖아요. 저는 이런 생각도 들어요. 인텔이 이걸 팔 때 오늘날에 이루어질 거를 알고 팔지 않았느냐. 그런데 SK그룹은 M&A로 성장한 그룹이다 보니까 누가 주니까 땡큐 하고 받았는데 그건 제가 봤을 때는 잘못된 결정. 지금 놓고 보면 지금 미국이 저렇게 나오고 있으니까. 근데 저는 뭐 친중도 아니고 친미도 아니고 오직 투자자를 위한 당 소속인데 어찌됐든 간에 지금 중국에 있는 그것들은 미국이 저런 식으로 계속 규제를 하면 언젠가는 그냥 이렇게 있는 듯 없는 듯 해지지 않겠나 싶고요. 그만큼의 생산 기지가 미국으로 옮겨가게 되겠죠. 그러면 한국에 있는 투자자 입장에서 보면 처음에 초창기에는 스크랩에 관련된 거 이런 것들에 대한 우려를 주가가 반영할지 모르지만 제 생각에 구조조정은 우리 증시에 보면 항상 구조조정은 빠를수록 주가에 다 프라이싱 돼버리니까 그 다음에 이제 또 많은 사람들이 우려하는 게 그러면 중국이 안 사주면 어떡하냐. 반도체는요. 우리가 사달라고 그래서 그분들이 사주시는 게 아니에요. 그분들이 필요해서 사는 거예요. 그리고 또 중국에는 애플 공장이 있어요. 거기서 수요하는 것도 많고 그러면 그걸 가지고 우리가 만약에 공장을 옮겨서 뭐 이렇게 했을 때 우리나라 반도체 매출 중에 뭐 40% 50%대가 중국인데 안 사주면 어떡해? 난 그 걱정은 안 해도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그걸 제외한 나머지 것들은 이미 중국이 우리 거 안 사줍니다. 배터리 안 사줍니다, 우리 거. 성능 여부를 떠나서 우리가 현지에 가서 공장 지은 것들은 사주는데 한국에서 그쪽으로 가는 건 안 사준 지가 오래됐고 이거 며칠 전에 또 뭐 전 40개국 여행 걸 풀어주면서 우리는 또 안 풀어줬잖아요. 호주랑 3년 동안 그런 일이 있었고 그래서 차도 우리 걸 안 팔아주는 중이고 그래서 너무 그거를 이게 그 어떤 정치적인 논리를 거기 갖다 놓을 필요는 저는 없다고 생각하고 저는 오직 우리 삼성전자 투자자들에게 SK 하이닉스 투자자들에게 이게 장기적으로 이번에 그게 이익이 될까 안 될까에 대한 걸 판단해야 되는데 단기적으로는 노이즈가 될 수 있고 충분히 그리고 미국의 그 법이 아직은 최종적으로 결정된 게 아니잖아요. 협상에 우리 이창양 장관이 또 가서 또 이렇게 그 협상을 하고 뭐 또 진행이 되면서 다만 제가 이제 조금 기대하는 거는 트럼프 대통령은 아메리칸 퍼스트였는데 이 바이든 대통령은 얼라이언스 퍼스트잖아요. 뭐 그렇게 지금 시장에서 우려하시는 것만큼 거기에는 또 어느 정도 편견과 그 어떤 세력 간의 다툼 이런 게 있을 것 같고 우리 사회 내에 우리가 분단 국가잖아요. 그리고 또 이게 막 중산층이 좀 열워지면서 이념적인 그 간극이 많이 벌어져 있어서 그런데 우리 뭐 다 한 나라 한결의 내 동포니까 저는 아무도 미워하지 않는데 어쨌든 요 비즈니스 자체만 놓고 본다면 뭐 크게 우려할 게 아니지 않나 싶어요. 지금 나오는 이제 뭐 많이 벌면은 좀 미국이 떼가겠다. 이제 구성한 말로 이익 공유. 그 문제에 대해서는 좀 너무 민감한 반응을 보이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도 좀 들던데요. 많이 벌면은 뭐 조금 내놓을 수 있는 거 아닌가 어떻습니까? 기업의 이해관계자는 딱 세 분이 있어요. 주주, 종업원, 고객. 요 세 개가 있는데
가령 삼성전자가 됐든 SK하이닉스가 됐든 또 어떤 배터리 회사가 됐든 간에 1년이 끝나고 나면 원래 정해져 있는 상여금, 원래 정해진 월급 말고 프로핏 쉐어링 그래가지고 또 주잖아요. 그 해마다 사사분기 기업 실적은 잘 못 맞춰요. 에너지티 분들이. 그걸 주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럼 종업원 몫을 그렇게 많이 주는 거에 대해서는 우리 사회에서 지금은 전체적인 분위기가 이제 어셉터블하게 되진 거죠. 그 다음에 주주한테 배당 주고 또 자사주 매입하고 소각하고 이건 또 사람들이 좋아해요. 고객한테 우리 백화점도 세일을 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미국의 공장을, 반도체 공장을 만들어서 중국에 수출하는 게 아니고 미국 내에서 수요를 충당해주고 그렇다면 거기서 고객들에게 처음에 공장 지을 때 돈 대주고 또 세금 깎아주고 그리고 초과 이익이 몇 퍼센트인지도 안 나와 있어요. 또 반도체는 경기 민감제 성격을 갖기 때문에 그게 어느 해에는 적자 날 수도 있고 어느 해는 이익 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거는 이제 기술적으로 우리가 그 얘기를 해야 되겠죠. 그런데 아니 진짜 또 입장을 우리가 반대로 바꿔놓고 보면 미국 입장에서 보면 줄 거 다 줬는데 물건 팔아주고 돈 대주고 세금 깎아주고 다 했는데 뭐 조금 초과이익 올라가는 거에 대해서 조금 달라 그런 걸 가지고 우리가 초과이익 규정도 아직 안 만들어져 있는 거고 그건 이제 앞으로 지켜봐야 된다는 거죠. 다만 또 이제 그 공장 내부에 접근하는 권한 이거 가지고도 좀 많잖아요. 근데 우리 언론이나 우리 국민들이 이럴수록 우리가 협상력을 얻게 되는 거니까 그건 저는 뭐 전혀 나쁘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우리가 가령 중국에 있는 삼성전자 공장, 중국에 있는 SK하이닉스 공장, 거기는 다 한국인이 근무합니까? 중국에 많이 근무하지 않을까요? 그럼 다 라인이 공장 안에 들어가서 라인에 다 총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그 사람들이 그냥 아무것도 모르는, 그리고 일을 한다는 거는 그 자기 공정에 대해서는 알고 있다는 건데, 이건 너무 또 우리가 예민하게 반응하는 거일 수 있다. 그리고 우리가 배터리 공장은 미국에 진출할 때 5대5의 지분을 갖고 가잖아요. 근데 지금 반도체 공장에 대해서는 5대5의 그것도 없어요, 지금. 그냥 예를 들어, 어디, 공장을, 삼성전자 공장을 치면, 뭐, 그건 모르겠습니다. 나중에 뭐 지분이 어떻게 되는지. 지금까지 알려진 바로는 100% 삼성전자 거야. 근데 하여튼 우리가 막 이렇게 막 잘못됐다고 많이 떠들어야 우리 협상력이 세지는 거니까, 그건 한동안은 열심히 떠들어서 이왕이면 많은 걸 우리가 얻어오는 게 우리나라에 좋으니까. 이 문제는 좀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이제 삼성이 파운드리 진출을 했는데 매출의 대부분은 사실은 이제 계열사에서 좀 써주고 있고 실제로 이제 외부 회사에 파는 거는 뭐 한 자릿수인데 반도체 이게 집적 기술이 문제가 아니라 이제 생태계가 문제다. 생태계가 문제죠. 전자제품 하나 만들면 칩이 여러 개 들어가는데 이 칩은 삼성 거 쓰고 이 칩은 TSMC 거 쓰고 잘 안 된다. 호환 때문에. 그러면 TSMC가 2m를 잡고 있기 때문에 칩의 다수를 TSMC가 이 점유하고 있는 상황에서 삼성이 끼어드는 게 참 어렵다. 이게 이런 상황을 삼성이 타개하고 이게 뭔가 좀 따라붙을 수 있다고 보세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거는 삼성의 문화하고도 좀 관련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소프트웨어나 이런 거에 대한 투자보다는 하드웨어. 소프트웨어를 하면은 자기의 고객하고 겹친다는 생각 때문이었을 것 같으신데 어쨌든 그 하드웨어 1등을 하려고 무지 노력을 지금까지 잘 해오셨고 다만 그러다 보니 보안을 굉장히 중요시 여기고 회사가 좀 예를 들어 뭐 로마나 이런 것처럼 열려있기보다는 조금 닫혀있는 문화죠. TSMC에는 그 파운드리를 설계하는 그 작은 중소규모의 회사들이 그 옆에 진짜 수백 개가 있어서 거기서 설계해서 얘들은 파운드리 여기서 설계해서 하는 거. 그게 이제 오픈 생태계가 있는데 우리는 삼성전자는 그 설계조차도 그 안에서 다 해결하려고 그러는 거죠. 그런데 어떤 조직 안에 속해 있게 되면 아무래도 창의력이라든가 다양성 이런 측면에서는 조금 그 대만의 수많은 중소기업들보다는 조금 경쟁력 자체에서 좀 떨어지지 않을까 그런 우려를 가지고 있는데
다만 문화적인 측면이나 기업 문화 측면이나 이런 걸 봤을 때는 이제 제 얘기도 맞을 수 있는데 모르겠습니다, 제가. 예전에 저기 펀드 크게 할 때 삼성전자 기흥 캠퍼스 갔었어요. 가서 저도 막 마스크 쓰고 라인 다 돌아보고 반도체 어떻게 그런데 뭐 그거 뭐 가서 보고 와도 나보고 만들어 그러면 죽어도 못 만들겠던데. 저희 지금 이제 생태계 반도체 생태계 말씀 나눴습니다만은 자 그렇다고 하면은 2차 전지 섹터는 이런 생태계 차원에서 훨씬 어떻습니까? 안정적인 생태계를 갖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것도 뭐 내나 비슷합니까? 우리는 엄청 훌륭한 생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가령 인력을 공급해주는 인력 차원, 그리고 또, 어떤 뭐 이렇게 사방팔방 열려 있는 어떤 그 지리적인 측면, 그리고 또, 갑과 을로 막 끊임없이 그런 장비부터 해서 막 소재며 가불가불 관계들이 잘 만들어져 있어서 그 생태계만큼은 우리나라가 글로벌에 대만의 TSMC보다는 우리나라의 2차 전지 생태계가 저는 경쟁 우위에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2차 전지는 생태계 문제는 아주 훌륭하게 좀 정비가 돼 있다는 거예요. 네, 훌륭합니다. 아주 훌륭하게 만들어져 있고 이제 앞으로 성장 전망에 대해서도 반도체 인더스트리는 물론 앞으로 성장하겠지만 왜냐하면 챗GPT나 이런 게 있어서 메모리 양이나 이런 게 계속 늘어야 되니까 어차피 뭐 앞으로 세상에는 데이터 양 많이 늘어야 되니까 늘어나는데 반도체가 성장하는 게 가령 뭐 해마다 이렇게 성장한다 그러면 2차 전지는 이렇게 성장할 거예요. 그리고 그 에이지가 반도체는 성숙 산업의 경기 민감제 성격까지 지금 띄고 있는 정도가 됐는데 이 2차 전지 쪽은 사실은 경기와 좀 무관할 가능성이 커요. 왜냐하면 이건 기후 문제에 대한 대비 때문에 각국의 정부가 지불하는 거고 또 인류도 이 머릿속에 생각이 좀 달라져 가지고 자기를 위해 쓰는 것보다 지구를 위해서 기꺼이 쓸 준비가 돼 있어요. 인류 스스로가 각성을 해서. 그래서 조금 비싸더라도 내가 좀 불편하더라도 전기차를 그쪽으로 소비를 옮기겠다는 분도 많이 있다는 거죠. 지구를 살리자는 명제에 우리 많은 소비 문화들도 동의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다가 이 인더스트리가 아직 시장 전체에서 10%도 안 가 있는 거야. 그럼 앞으로 이게 이제 한 2035년 뭐 30 몇 년 되고 한 35년 돼도 100% 안 갈 것 같고요. 그 뒤엔 또 교체 수요가 또 생길 거고 또 새로운 디바이스에 또 용도가 생길 거고. 이건 아직 성숙기 초입이다. 일테면은 이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뭐 마가 이런 플랫폼 기업들이 매연위기 겪고 2008년도 기준으로 보면은 뭐 그 이후에 막 기하급수적으로 오르지 않았습니까? 네. 그 당시 2008년, 2009년 시점에 그런 빵이나 이런 거보다도 오히려 더 아직 못 갔다고 이렇게 보시나요? 어떻습니까? 그거랑 다르죠. 그거는 그때 이미 전 세계 인구 중에 페이스북을 사용하는 침투율이 70%, 80% 그러니까 소득이 있는 핸드폰이 있고 그래도 뭐 이렇게 갖다 하는 사람들 기준으로 보면 절반 이상이 가 있었던 거고요. 그래도 그렇게 올랐고. 네네, 그렇게 올랐고 얘는 지금 10%라니까요. 그 전기차만 했을 때 10%고 남아 있는 게 너무 많이 남아 있으니까 시작이라니까요. 오늘 말씀 잘 들었고요. 네. 가끔 오셔가지고 좀 말씀 좀 많이 해주십시오. 제가 리서치를 저도 많이 해야 되고 좀 뭐 인터넷 뒤지면서 계속 딥러닝을 해야 돼요, 제가. 그래서 자주는 못 올 것 같고 가끔 가다가 큰 어떤 아젠자들이 생기면 제가 갖고 있는 생각은 오늘 많이 드린 것 같고 어떤 그런 게 있으면 제가 와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